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16세기 덴마크의 귀족이자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에 관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속코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살해당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받았던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 네, 그렇죠. 망원경이 없던 시절인데도 뭐랄까 당대 최고 수준의 정밀한 천문 관식 자료를 남겼고요. 망원경 없이요? 네, 그리고 또 요하네스 케플러와의 그 복잡 미묘한 관계,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까지 이야깃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티코 브라헤의 그 기이했던 삶, 또 과학적인 맞다. 업적, 그리고 케플러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의 죽음에 얽힌 가설들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뭐였을까요? 네. 우선 티코 브라헤, 이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죠. 덴마크 귀족 출신인데 젊은 시절에 결투하다 코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일화가 워낙 유명하죠. 이게 뭐 수학 실력 다툼 때문이었다고요? 기록을 보면 그 20살 때쯤인가요? 로스토크 대학에서 사촌이랑 누가 더 뛰어난 수학자인지 뭐 그런 걸로 언쟁하다가 어두운 데서 칼싸움을 했다고 해요. 허허, 정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콧등 부분을 잃었다고 하고 평생 노쇠나 은 같은 금속으로 만든 인공코를 붙이고 다녔다고 전해지죠. 아, 정말 대단한데요. 심지어 애완용 엘크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파티에서 술 취해서 계단에서 굴러 죽었다는? 그 얘기도 있죠.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만큼 브라헤가 좀 기이한 면모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 같아요. 네,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네요. 근데 이런 기행에도 불구하고 과학사에는 또 엄청난 족적을 남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2세의 정말 파격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벤섬에 당시 유럽 최대 규모 천문대 우라니보르크를 세웠죠. 우라니보르크. 네, 왕실 연간 예산의 거의 1% 정도가 투입될 정도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했죠. 거기서 자신만의 정밀 관측 기기들을 만들고 정말 체계적으로 관측에 몰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투자였네요. 네, 물론 뭐 호화로운 생활이나 영지 농민들한테 좀 가혹하게 대해서 비판도 받았어요. 결국 다음 왕인 크리스티안 4세하고는 관계가 틀어져서 후원이 끊기고 덴마크를 떠나 프라하로 가게 되죠.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 한 그 정밀한 천문 관측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1572년에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초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초신성. 이게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늘은 변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관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렇죠. 별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건 그 관념을 정면으로 깨는 관측적 증거였던 거죠.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77년에 나타난 혜성도 이게 달보다 훨씬 멀리 있고 행성 궤도를 가로지른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것도 혜성은 그냥 대기현상이라는 기존 생각을 뒤집은 거고요. 800개가 넘는 별 위치를 정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확하게 기록한 성표도 만들었고요. 정말 대단한 관측 결과네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우주 모델, 그 유명한 티코발의 체계를 만들었죠. 네,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하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절충한 모델인데요. 절충안? 네, 지구는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태양, 달,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근데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죠. 좀 복잡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기술로는 별의 연주 시차를 관측할 수가 없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가까운 별 위치가 멀리 있는 별을 배경으로 미세하게 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아하, 관측이 안 되니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절충안을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린 모델이었지만 그가 쌓아올린 그 방대한 정말 정밀한 데이터,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 데이터가 결국 케플러에게 갔군요. 브라헤의 말년에 조수로 합류한 인물이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였죠. 두 사람의 만남, 이게 또 흥미롭던데요. 네, 정말 뭐랄까 과 극이었어요. 브라헤는 사교적인 귀족이었고 자기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내주지 않았죠. 네, 좀 권위적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케플러는 가난한 배경에 좀 내성적인 천재 수학자였고요. 케플러 스스로가 집 지키는 개신세였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관계가 순탄치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잦은 갈등 끝에 케플러가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브라헤가 화성궤도 연구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맡기면서 다시 관계가 이어졌죠. 화성 궤도요? 네, 이게 왜 중요했냐면 화성의 겉보기 운동이 기존의 그 원형 궤도로는 설명하기 가장 까다로운 행성이었거든요. 브라헤는 케플러의 능력을 알면서도 이 핵심 데이터는 쉽게 주지 않았어요. 자기 이론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라헤의 죽음, 이게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잖아요. 연회에서 소변을 참다가 방광파열로 죽었다. 이게 공식 사인이었는데 독살설도 끊이지 않았고요. 네, 특히 1991년에 유골 분석에서 수은이 검출되면서 그 독살설이 확 불거졌죠. 그렇죠. 데이터를 탐냈던 케플러가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브라헤 사후에 케플러가 그 방대한 자료를 다 확보했으니까요. 의심할 만도 했죠. 또 뭐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가 브라헤랑 자기 어머니 사이의 불륜 소문 때문에 사촌을 시켜서 독살했다.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요.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근데 최근 연구로는 독살설이 좀 힘을 잃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0년하고 2012년에 추가로 정밀 분석을 했는데 그때 검출된 수은이 치사량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럼 독살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군요. 네, 아마도 그가 연금술 실험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때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독살보다는 방광 문제나 요로 감염으로 인한 심부전, 뭐 이런 건강 문제가 사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미스터리는 좀 풀렸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이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케플러에게는 뭐랄까 위장된 축복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브라헤의 그 평생 모은 자료와 황실 수학자 자리까지 물려받아서 결국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네, 결국 브라헤의 그 집요한 관측 데이터가 케플러라는 천재 수학자의 손을 거쳐서 행성운동 법칙으로 완성되고 이게 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까지 이어지는 과학혁명의 디딤돌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록 브라헤 자신의 우주 모델은 틀렸을지 몰라도 그의 진짜 유산은 바로 그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측 데이터의 중요성을 과학 연구의 핵심 원리로 딱 세웠다는 점이에요. 관측의 중요성. 네, 때로는 삐걱거렸던 그 결합이야말로 근대 천문학을 탄생시킨 진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속호루란 괴짜 귀족 천문학자 티코 브라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참 기행과 논란 속에서도 과학사에는 정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네요. 네, 그의 이야기는 뭐랄까 과학 발전이라는 게 단지 한 명의 천재 이론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불편한 협력 속에서도 끈질긴 관찰과 데이터 축적 그리고 이걸 해석하려는 이론적인 노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당신도 브라헤처럼 주변의 현상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좋은 제안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밀한 천문 관측과 동시에 연금술, 점성술 같은 것이 공존했던 티코 브라헤. 이게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가 참 모호했던 그 시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또 그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